사람들은 모두 제 며느리가 천사라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보다 낫다고,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복 받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아들이 죽는 그날까지는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이 죽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천사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제 아들을 잡아먹은 악마였다는 것을요. 저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주말에는 아파트 청소리를 다녔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때가 끼어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지만 괜찮았어요. 제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착했습니다.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는 못했지만 효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을 때도 매달 월급의 반을 제게 갖다 줬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렇게 말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며느리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평생 아들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결혼 후 며느리의 효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집에 들러 반찬을 해놓고 갔고, 제 생일에는 케이크는 물론이고 새 옷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명절 때는 제사 준비를 혼자서 다 하면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 무릎이 아프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약재를 사다가 직접 찜질을 해줬어요. 어머님, 이거 무릎에 정말 좋대요. 제가 한의원에서 직접 지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약재를 끓이고 뜨거운 수건으로 제 무릎을 감싸주던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했죠. 어머님, 복 받으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우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는 정말 천사야. 아들이 복을 타고났어. 아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전보다 얼굴에 웃음이 더 많아졌고, 퇴근 후에는 와이프 자랑을 늘어놓곤 했어요. 엄마, 우리 와이프가 어제 이런 요리를 해줬어. 엄마, 우리 와이프가 내 셔츠까지 다 다려놨어.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랑과 사랑이 가득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산산조각 난 건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김민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고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들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며느리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여보, 깨어나요. 제발 눈 좀 떠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우리 아들이 죽을 리가 없어. 하지만 영안실에 누워있는 차가운 아들의 몸을 만졌을 때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던 차가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어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때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기간 내내 저는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저 아들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며 울었죠. 며느리도 많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거의 쓰러질 정도로 울더니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가 그날 운전하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쏟았죠. 저도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운명이었어.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동안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들이 살아 돌아올 것 같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를 며느리가 돌봐줬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와서 밥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고, 제 곁에 앉아서 함께 울어줬죠. 어머님,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머님이 더 힘드실 거예요. 제가 평생 곁에서 모실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보험을 몇 개 들어놨더라고요. 사망보험금이 나온대요. 저는 그때까지 보험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남편이 저를 수익자로 지정해 놨대요. 금액이 꽤 큰데 이 돈으로 어머님을 평생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구나. 며느리는 보험금을 받은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보신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비싼 보양식을 사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심지어 제 집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는 수리비까지 내줬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다 챙길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며느리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늦게 며느리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창문 쪽을 보니까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요. 저는 순간 놀랐어요. 남편을 잃은 지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죠. 그래, 젊은 사람이 평생 울고만 살 수는 없지. 그런데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내 백화점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봤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쇼핑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죽고 보험금을 받았다고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니.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제가 며느리 집에 반찬을 갖다 주려고 갔을 때였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침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렸죠. 오빠,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어? 나도 오빠 보고 싶어 죽겠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며느리가 누구한테 저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저는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설마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저녁 늦게 집을 나섰고 그때마다 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처음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죠. 그 남자는 아들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였습니다. 잘생긴 편이었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며느리는 그 남자 앞에서 새침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며느리의 모습 중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감히 아들이 죽은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를 바로 추궁했다가 시치미를 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을 더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와 그 남자가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고 어디로 가는지 뒤를 밟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내 아내를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아들의 방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동차 정비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브레이크 개통 고장, 즉시 수리 필요, 위험, 그런 경고가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거든요. 날짜를 보니 아들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알 수 있었죠. 아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봉투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며느리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차 수리는 다음 주에 해도 돼. 돈 아껴야지. 이번 주는 급한데 쓸 데가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차 수리를 미루라고 했다는 건가? 그럼 혹시 며느리가 일부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설마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아들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사고 조사 후 돌려준 블랙박스가 아들 방 서랍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걸 꺼내서 컴퓨터에 연결했어요. 사고 당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주행 장면이었어요. 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이거 큰일 났는데. 그 다음 순간 차가 중앙분리대로 돌진했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오열했습니다.
아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알면서도 그 차를 탔다는 게, 그리고 며느리가 수리를 미루라고 했다는 게 너무 분했어요. 며느리가 일부러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로 몰랐던 걸까?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의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에 몰래 들어갔어요.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뒤졌죠. 그러다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는 며느리와 그 남자의 대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 자유로워질 거야. 그 사람만 없으면 우리 행복할 수 있어. 그 밑에는 남자의 답장이 적혀 있었어요. 걱정 마. 계획대로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차 브레이크만 조금 건드리면 사고로 보일 거라고.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아들을 죽였다는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동시에 슬픔에 목이 메었어요. 제가 천사라고 믿었던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였다니. 저는 그 노트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엄마가 그 여자를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의 노트와 정비 내역서,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제출했어요. 경찰은 즉시 재수사에 착수했고 며느리와 그 남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발뺌했지만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자기가 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들을 죽이기로 계획했다고 말이죠. 그 남자가 정비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고장내는 건 어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결혼하기 전부터 그 남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에게는 돈이 없었고 며느리는 편하게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착하고 돈 잘 버는 제 아들과 결혼을 했고 보험금을 타면 아들과 헤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 헤어질 거면 차라리 죽여서 보험금을 받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하면 위자료도 안 줘도 되고 보험금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때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받았던 모든 친절이 거짓이었다는 게, 그 따뜻했던 손길이 가 계산된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무릎을 찜질해 주던 그 손이 제 손을 잡고 위로해 주던 그 목소리가 모두 거짓이었다니.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며느리와 그 남자는 각각 살인죄로 기소됐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20년, 그 남자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판결문을 듣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판결이 난 후 며느리는 제게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 얼굴을 다시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수감복을 입고 제 앞에 앉았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왜 그랬어?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돈도 갖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이랑도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잘해준 건 다 연기였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연기였어요. 어머님한테 잘 보여야 나중에 의심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진심이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진짜 딸처럼 대해주시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터라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교도소를 나왔어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 허무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들 산소에 갑니다. 아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와요. 미안하다고 엄마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죠. 가끔은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그런 환청이 들릴 때마다 저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특히 제 경우처럼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저는 제 아들의 억울한 죽음조차 모른 채 원수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갈 뻔했어요.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가족의 배신만큼 아픈 것은 없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의 진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아무리 잘해줘도 속마음은 알 수 없어요. 며느리가 제게 보여줬던 그 모든 친절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세요. 사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제 아들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그 누구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살아갈 겁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심정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